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신화에 대한 책을 좀 쓰겠다 생각을 했고 그 이전작이 있어요. 신화로 영화 읽기, 영화로 인간 읽기라고. 그러니까 신화랑 영화랑 접목해서 쓴 책들이 있어요. 써가지고 그 책이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그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를 그러면 제대로 좀 써보자 해서 그렇게 쓰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또 정신과 의사니까 그냥 신화만 써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뭐 차별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정신과 의사니까 신화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의미들 그리고 신화의 이름들을 많이 차용했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니 뭐 카산드라 컴플렉스니 크로노스 컴플렉스니 신화에서 많이 차용하고 신화를 알고 있어야지 서양 문명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도 이걸 심리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자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원고는 10년 전에 써놓고 출판사를 한 두 군데 알아보다가 뭐 다들 별로 뭐 원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묵혀놨다가 이번에 그 위로받을 시간이라고 그 책 쓴 출판사에서 그 위로받을 시간을 다시 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내는 거는 귀찮고 제가 있는 원고가 있는데 한번 내보실래요? 그랬더니 읽고 되게 좋다고 그래서 나오게 됐죠. 예. 약간 구성이 처음에 편지식으로 해서 좀 억울합니다. 네. 신경 약간 구성이 약간 좀 되게 네.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네. 생각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구성도 조금 독특하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화자의 독백으로 시작하죠. 이 그리스 신화는. 독백으로 시작해서 억울한 점들 아니면 내면에 감추고 있던 그런 얘기들을 풀어줌으로써 이제 독자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암시를 주죠. 나름대로 스릴러를 조금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면 이 남자가 이 신이 왜 이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할까 하는 점들을 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책을 본다면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약간 예전에 알던 사람들 다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분에 좀 약간 초점을 읽어볼까? 네. 왜냐면 처음에 약간 이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얘기가 시작일까 이렇게 궁금한데 다시 읽는 사람, 처음 다시 읽는 사람은 아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읽어볼까 이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어른이 돼서 보통 만화로 저희 때 만화로 맞아요. 네, 만화 세대죠, 만화로 진짜. 있는 그렇게 해서 읽었는데 약간 이제 어른이 돼서 읽으면은 심리학 이런 어떤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들이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리스 신화가 쓰여졌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감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과 질투와 분노와 배신의 감정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 그냥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질투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후회하고 비탄에 잠기고 이런 점들이 절대로 잘못된 점들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좀 안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은 되게 좀 이성에 집착하고 되게 완벽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화 속 인물들 보면 무슨 놈의 신들까지 다 엉망들이에요. 신들이 뭐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막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도 신들마저도 그런 감정들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도리어 이렇게 날뛰고 그 다음에 요동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리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감정이구나라고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너무 어떤 완벽함에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책부터 해요. 네? 아니 그냥 사랑하면 미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해코지라면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후천적으로 종교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란 착각들 때문에 그런 감정들마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면 그게 두 배로 더 힘들어져요. 첫째는 남한테 받은 상처, 두 번째는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들,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들, 속 좁은 인간이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 보면은 그때의 감정이랑 지금 현대인들의 감정은 절대 진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저질렀던 실수, 잘못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실수나 잘못 그러고 후에 회한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도리어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다 지우고 싶대요.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대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점들 또 후회스러운 점들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진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남의 고통도 또 내가 그렇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좋은 점들 그리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성숙할 수 있는 계기 남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쓰고 싶기 때문에 어때요? 자살도 해요. 다 백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리셋 버튼 누르는 거예요. 예? 그게 자살이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신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웅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읽고 자신의 감정 그대로 이해하고 예. 느껴볼 수 있는 예. 그런 그리고 받아들이고. 예. 저도 그리고 또 이걸 읽다 보면은 약간 터널시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물은 이런 측면에만 보면 되게 나쁜 인물일 수 있는데 되게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시야에만 갇혀 있다 보면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측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글쎄, 저는 그냥 너무 완고한 그리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안 바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좀 그런 여지가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역지사지는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이 책을 통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당해봐야 알죠. 역지사지는 내가 피해자가 되고, 응?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일들이 나에게는 없을 줄 알았다 생각했지만, 그 자기가 정말 당하고 보니까 내가 어떤 공권력의 침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 병들었다든지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때서야 그 사정을 알고 또 우울증 앓는 사람들은 참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처럼 나약하고 그 다음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처럼 얼마나 우울증의 고통이 심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거는 겪어봐야 될 문제지. 책은 그냥 조금의 단서? 예, 그런 정도로만 될 것 같아요. 그 단서라고 된다는 게. 예. 약간 또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신화 인물들이 약간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되게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지? 뭐 아들을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약간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주안점을 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게 대답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쓰셨던 것 중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이런 것도 쓰시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후회는 뭐 이쪽 길을 가든 후회를 하고 저쪽 길을 가든 후회를 하기 마련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가 제일 덜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도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아, 내가 이걸 정말 원한다. 그랬을 때 후회가 제일 적고 제일 만족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어떤 부모의 기대, 사회가 원해서, 아니면은 이러면 남들에게 대우를 받을까봐 이렇게 한 선택은 후회를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했을 때가 제일 후회가 적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후회를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욕심을 많이 부릴 때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인생도 그랬었고, 욕심을 많이 부리고 내가 그리고 빨리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또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그때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나도 또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약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또 무엇인지 하는 점들,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확실히 후회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잘 이렇게 파악하거나 그걸 생각하기 너무 힘든 게 이미 여러 기대들이 다 이렇게 와 있고 내 선택 이미 자체에서 그런 기대라든가 사회 인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를 오히려 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이제 마음에 관련된 책을 조금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금은 마음에 대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 남에게 보이고 싶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부분들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사실은 남들이 원하는 걸로 혼용돼 있거나 또 이게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안 나가는 게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평소에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이 길이 너무 평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도리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그 다음에 좌절을 겪을 때 그때서야 내가 다 놔버리거든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만이 내가 진정 원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남의 기대도 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물질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 어떤 타이틀도 다 별게 없구나. 여기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결론은 내 마음의 행복인데, 내 마음의 행복이 여기서 오지는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응? 그래서 글쎄,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런 강의도 했는데, 마음의 식스팩을 만들자라는 강의도 했었어요. 닭가슴살을 먹고 매일매일 진짜 저염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식스팩을 만드는 거는 2, 3년이 걸려요. 그건 다 아는데, 마음의 식스팩을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죠. 마음의 식스팩도 몇 년 걸려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얼마나 내가 지켜봄으로써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 연습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마음은 이렇게 원숭이 같다 그래요.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는데 그래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내가 기분이 별로였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아침의 마음이 내 마음이냐, 점심의 마음이 내 마음이냐, 저녁 때는 또 몰라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또 그 와이프가 제대로 저녁 반찬도 안 해주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좀 나빠질 수도 있거나 들어갈 때 아들이 또 인사를 안 했을 때는 아, 이 자식이 말이야. 이게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음은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장난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아니면 읊조릴 수도 있어요. 혼잣말로. 아, 내가 또 마음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내가 그 마음에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연습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기분이 막 떨어져서 나쁠 때는 나쁜 대로, 아우, 또 내 마음이 장난치는구나. 마음의 속성이란 것은 계속 우리를 가지고 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그래서 제가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은, 보면은 조금씩 그 요동치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속상하거나 또 화가 났거나 이랬을 때, 아, 내가 속상해 죽겠어, 화가 나 죽겠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속상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그 마음은 스르륵 가라앉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런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고 화가 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더 심하게 되죠. 네, 그거를 연습해야 돼요, 사실. 오히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내 마음이 그렇구나. 예, 마음의 속성조차 몰라요. 사람들이 열심히 뭐 프로틴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복근을 달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몸뚱아리에는 정말 관심이 너무나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식스팩을 만들어 봤자, 그래 봤자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의 목적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정말 몰두해야 될 부분들은 정신의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걸 해야 되냐 하면은, 어느 인생이고 행복하고 어느 인생이고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대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다 힘든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몸이 있으니까 병이 깃들거든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응? 하다못해 디스크라도 있거나 아니면 비염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느닷없이 20대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린 점점 늙어가잖아요.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나이잖아요,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또 내 커리어를 또 이뤄야 되고, 경쟁에서 성공해야 되고, 지금 또 대학교까지 나오면서까지 계속적으로 공부만 했단 말이야. 힘들어. 사실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겨워. 난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누구는 공부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지만, 난 공부 안 해서 너무 좋은데, 지금은 공부가 아니고, 그냥 즐겁게 책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으니까 50대가 괜찮은 나이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나이.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어느 인생이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굴릴까, 어떻게 굴릴까에 또 그렇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맞을까, 또 누가 내 돈 뺏어가지 않을까 때문에 또 힘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뭐하러 그 길을 갔나. 이제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는 또 뭐라고 하던데,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얼굴 낯빛이 정말 너무나 안 좋아요. 그냥 CEO로 남고 백신 개발을 하고, 그래. 누군가 또 나타나서
나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과 갈등,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누구, 지금 안철수 씨 얼굴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 어찌됐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 행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누구든지 겪게 되는 인생이 가져야 되는 고통이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노화나 이런 것들은 다 닥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들.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안 좋은 일들은 무조건 닥쳐요. 안 닥칠 수가 없어요. 다 닥치게 돼 있어요. 결혼해서 정말 죽자 살자 뭐 연애를 했지만 남편이 바람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딴 남자가 좋아질 수도 있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느닷없이 또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변수들은 나만 없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올 수 있고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 어느 집 치고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만 해도 아이가 자폐증이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그냥 다른 집들은 소원이 서울대 보내는 건데, 그 집은 아마 그냥 그 아이가 잘 자라서 그냥 자기 밥벌이나 하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누구나가 다 닥치는 인생이라는 그 험난한 점에서, 얼마 전에 그 다큐 영화 기류의 인생을 저는 잘 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네팔에서 제일 하층 계급인 더마이 계급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은, 더마이 계급은 그 윗계급인 크샤트리아에 옷을 지어줘요. 크샤트리아는 옷을 해 입지 않아요. 더마이가 다 해주기 때문에. 물론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광대 노릇을 해요. 그 결혼식장 가서. 근데 그 사람 한 말이 나는 딱 기억해요. 인생은 앉아도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다. 그 얘기가 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내가 20대 초반에 우리 아버님이 별로 말수가 없는데 딱 해주신 말씀이 그래요. 야, 상준아, 너 인생이 참 힘들다. 그래서 인생이 뭐가 힘들어? 그런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나도 뭐 이것저것 아프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개업하면서 고생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뭐 그 다음에 환자들이 요새 거칠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근데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바라보는 게 더 맞는 방법이더라고요. 없기를 바라는 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들이고, 없기를 바라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잘못하면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질문은 간단한데 말이 많네요. 그리고 좀 앞부분에 좀 재미있게 좀 약간 인터뷰 기사를 써볼까 생각을 하다가, 약간 지금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네. 뭐 헤라클레스, 파이크, 푸시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그 특성을 맞춰서 이런 사람은 뭐 어떤 인물, 뭐 이런 식으로 한 5명 정도만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캐릭터화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5명이나요? 아, 너무 많은가 봐요. 아니, 뭐 떠오르는 대로, 하고 뭐 어떤 사람 떠오르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아폴론이죠. 태양의 신이고 이성의 신이에요. 그 사람은 되게 반듯해요. 적자로서, 그러니까는 제우스의 적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요. 응? 왜냐하면 카산드라한테도 차이고, 그 다음에 다프네 전설 알 거예요. 다프네 막 쫓아가는데, 다프네가 자기는 아폴론 싫다고 아버지인 강의 신한테 부탁을 해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인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월계수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아폴론이 시련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장군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 월계관을 씌워주자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승하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마라톤 선수들한테는. 거기서 유래된 거잖아요. 인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카산드라인데,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아폴론이 꼬시려고 예언의 힘을 줬어요. 아폴론이 예언의 신이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은 받아놓고 자기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폴로는. 그렇게 잘생기고 너무나 후광을 입고 정말 잘 나가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폴로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카산드라에게서 예언의 힘을 뺏을 수는 없고 줬으니까. 하지만 그 예언을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산드라 컴플렉스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카산드라가 뭐 신화 속에서 그 뭐 아가멤논이랑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같이 귀국하게 되는데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아가멤논이 장군, 당신 죽는다. 나도 죽는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폴로는 왜 여자한테 인기가 없을까 하면은 너무 반듯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너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나는 그거 재밌게 생각하는데 재미없나요? 재밌죠. 반면에 디오니소스는 광기와 술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는 광기와 술의 신인데 요즘 개념으로 보면 나쁜 남자야. 그냥 술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에 휘둘리고 그런데 여자들한테 인기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폴로는 경주마 같아. 이렇게 앞에 탁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게 아니라 감정으로 꼬셨어야지. 이성으로 난 얘를 좋아해. 그러면서 쫓아다니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이 디오니소스는 반대로 되게 어떤 점 때문에 여자들한테 어필했냐면은 동정심. 그리고 그러니까 곧지 않고 감성적인 면들. 또 술에 취해서 그런 빈틈 있는 모습들 때문에 여자들의 동정심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들이 아직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무리들을 따르는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마이나데스라고 불러요. 마이나데스. 그 여자들이 아폴론의 팬클럽이에요. 그 옛날에. 아니, 디오니소스 막 쫓아다니죠. 막 쫓아다니고 그 파티가 막 열게 되면 진짜 막 광기에 사로잡혀서 막 그냥 날고기를 찢어 먹고 술을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악태연이든가 누구 나오죠. 자기 엄마마저 따라다니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디오니소스를 쫓아내려다가 어때요? 결국은 마이나데스한테 찢겨 죽이잖아요. 그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감성적인 인물. 그러니까 여자를 꼬실 때는 감성적이고 약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측면들이 있어야지 그게 그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너무 반듯하고 그 다음에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거에 꼭 좋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결혼은 아폴론이랑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 같은 인물은 굉장히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앰비셔스한 타입이죠. 야망. 자기 아버지, 꼭 왕자의 난처럼, 우리 조선시대 초기에 왕자의 난처럼, 모든 형제들을 물리치고, 형제들이 직접 싸우지는 않았어요. 형제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들이 자기 왕위를 찬탈할까 봐서 아기를 낳자마자 다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제우스만은 엄마가 숨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하게 해가지고 그 제우스가 꾀를 내서 토하게 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구하고 결국은 크로노스인 아버지를 갖다가 지하에 가두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제우스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절대 권력의 힘을, 요즘에 말하면 정치가들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우스의 초상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우스의 초상화랑 그 제우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 명화가 있어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부 보셨어요? 대부를 못 봐. 대부 보셨죠? 네. 대부에 보면은 마이클 콜리오네가 딱 대부 2편인가 다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부인이 다이안 레인인가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말 동생의 여동생이 남편을 죽였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단호히 거짓말하면서 대부 2편인가가 끝날 거예요. 1편인가가. 그러면서 마이클 콜리오네가 딱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는 장면이 있어요. 그 포스터로도 나와 있어요. 그 두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상징이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모두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넘보려는 자는 무조건 처단을 하죠. 실제로 그렇고 제우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제우스는 그런 야심이 있는 반면에 그런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기, 그건 또 그래서 또 그 정치인들의 스캔들이라든지 또 현대의 제우스는 재벌 회장들이에요. 네, 사실은 그걸 우리나라는 특히 권력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삼성 회장 이병철 이건희 회장도 그 다리도 못 움직이신 분이 그런 또 스캔들도 일으키셨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들이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여자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권력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데메테르예요. 그 페르세포네 신화에 나오는 데메테르가 남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딸을 섬에 가두잖아요. 섬에 가두는 게 아니라 섬에다가 남자들로 피해서 너희 그 아빠만 해도 제우스죠. 아빠만 해도 뭐 몰루 변해서 뭐 물로 변하기도 하고 몰루 변해서 여자들 꼬시는 거 봐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섬에 가두고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죠. 그런데 그 데메테르는 사실은 어떤 상징이냐면은 지배적인 엄마를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죠. 모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그냥 얘 운명이니까 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자를 만나서 차일 수도 있고 또 남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데메테르가 그 하데스한테 납치를 당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데스로 상징되는 것은 남성적인 힘이에요. 그게 납치라고 꼭 볼 수는 없고 페르세포네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 그 남성성이 힘을 발휘해서 엄마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섬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현대의 데메테르가 되게 많아요. 자식을 지배하고 독점하고 너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고, 또 엄마들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학원도 안 보내고. 그럼 도대체 어떤 스트레스를, 인생이라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커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또 데메테르는 현대에서 어떤 지배적이고 독점하려는 어머니, 하지만 그 아이는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고사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얘는 자생력과 방어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들, 그런 점들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에도 있어요. 꽤 많이. 그런 엄마들 밑에서 자라온 자식들은 나이 40, 50이 돼도 분노감 생겨요. 분노감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왜 나이가 30이 되는 나를 때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재산으로 나를 휘둘리려고 한다. 하지만 난 지금은 엄마에 대해서 별로. 엄마들은 또 난리가 나죠. 그런 정도? 한 4명만 하죠. 네, 뭐.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은 약간 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캐릭터나 신이 있으신지? 아이, 뭐, 내가 신이나 뭐 그런 것까지 되겠어요. 글쎄, 저는 거기서 비유하기엔 좀 그렇고,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되게 경쟁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은 제가 의과대학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그럴 때 공부할 때가 드러나고,
점점 뭐 개업 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너무 과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프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은 사회적으로는 되게 무능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적응을 되게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되게 유하고 그냥 낚시 다니고 산으로 들러 다니고 이런 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 들어서는 그런 점들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점들은 많이 접었고 그래서도 지금은 그냥 노는 게 좋고 지금도 요거를 이 편을 써보자 그러는데 신화가 좋아서 쓰고는 싶은데 놀고 싶어서 계속 미루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지금도. 예, 근데 지금은 좀 아버지 쪽이 더 많이 발현되어 있는 상태죠. 예, 실제로 뭐 낚시도 많이 뭐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산악자전거도 한동안 좀 타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디 부러지면은 잘 부러지니까 이제 도로에서 타고 뭐 그렇게 하죠. 예. 이제 아직 두 가지 질문 이제 네. 정신과 질환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싶은데 예. 책 읽다 보니까 정신과 질환이 약간 환경적인 이유보다는 유전적인 네. 이유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쓰셨던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래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그런 경우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하면 제일 명확해요.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입양된 애들, 환경이 다르게 해서 자란 애들이 도대체 발현율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그러면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란성 쌍둥이인데 엄마 아빠도 같고 환경이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같은 환경이 아니냐. 그래서 특히 입양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그 발현율이 한 70% 돼요. 정신과 질환 유전도 네, 유전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강박증 그런 것들이 있고 우울증의 한 10%도 유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은 아니더라도 선천적인 질병들 있죠. 자폐증 같은 거, 정신지체 같은 거 이런 점들은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조울증도 유전이 되죠. 지금은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이 많이 밝혀져서 뭐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뭐 도파민이 과잉 분비된다든지 그다음에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된다든지 그래서 생긴다는 그래서 그런 질병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물 치료가 꽤 효과가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원인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현재는 후천적인 질환도 많아요. 후천적인 질환 중에는 물론 이제 유전성도 있지만 공황장애, 우울증은 후천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해요. 저는 요즘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까지 내려갔어요. 예전에는 30대 이상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점에서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젊은이들 우울증. 그거를 어떻게 저는 분석하냐 하면은 너무 어릴 때서부터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놀다가 시험 전날 공부했단 말이에요. 사교육을 거의 없었어요. 사교육 받는 애들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해봤자 뭐 단과반 정도 끊는 정도 학원 다니는 정도 그리고 요즘처럼 애들이 어릴 때서부터 뭐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냥 놀면서 또 학력고사도 이게 인생 역전 많았단 말이에요. 내신이 우리는 이제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저는 이제 1년만 들어갔는데 1, 2년 놀다가 3학년 때 학력고사 가능했다니까요. 예, 1년만 열심히 해서 점수 팍팍 올리고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내신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진짜 촘촘하게 짜여 있잖아요. 정말 초등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촘촘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뭐 하나 한 가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뭐 우리는 유치원 안 들어간 애들이 더 많았죠. 저도 유치원 안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콤플렉스였거든요. 아, 난 유치원 안 나와서 유치원 나온 애들이 너무 부럽다. 우리 엄마는 왜 안 보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유치원은 진짜 선택이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과열되게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뇌가 과열된 것 같아. 그 과열된 뇌는 그 뉴럴 플라스티시티라 그래서 뇌세포는 그 영향을 받아요. 받아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세로토닌이라든지 그런 좋은 물질들이 안 나오는 뇌 구조로 난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초기에 이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많아진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이렇게까지 진화되리라고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하고 우리 뇌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뇌는 1%를 뭐 밖에 못 쓰고 죽는다 그러지만 그건 1%밖에 못 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만 쓰자. 더 이상 쓰는 거는 한 몇천 년 후에 진화된 후의 얘기고 근데 농경사회에서 갑자기 100년 만에 현대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사이에 이렇게 뇌가 많이 혹사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과부하가 걸릴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부하가 결국은 나이 들어 20대 초반, 30대에 우울증, 공황장애를 나는 일으키지 않나.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거는 제가 레지던트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이런 치료는 상담보다는 약물 치료. 그럼요. 약이라도 잘 쓰자. 저는 제 모토예요. 네. 약이나 잘 쓰자. 뭐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뭐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내 동기동창들 뭐 성형외과 하는 친구들 전화 와요. 자살하고 싶다고 뭐 판은 크게 벌렸는데 환자는 없고. 그러면은 그냥 택배로 보내요. 이거 택배로 보내는 건 안 되는데. 원래 의료법에 걸린대. 네, 보내요. 하여튼. 원래는 의료법에 걸려요. 그거. 영업정지니까 그거는 편집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보내면은 한 달 후에 살만하대요. 그러면 우리 6개월에서 9개월만 먹자. 그리고 한 6개월 보면 또 보내요. 잘 살아요.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한 친구는 뭐 수술방에서 공황장애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공황장애 일어나면은 뭐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데요. 뭐 공황장애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1년 이상 이제 판 벌리고 막 환자 많이 받고 뭐 빨리 돈 벌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수술방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상준아, 나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안과 의사가 수술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염려 마. 약 먹으면 일주일이면 들어가.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그냥 공황장애가 얼마나 극심한 공포감이 있는지 일어났던 장소로 못 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터널에서 공황장애 많이 생기거든요. 막힌 터널. 그 터널을 돌아서 출근길을 30분, 1시간씩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터널 우회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고가를 못 타요. 박혀 있어요. 그 공포감이 응급실 많이 가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약물 치료, 뭐 우울증 같은 경우도 뭐 세로토닌만 조절해주는 항우울제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또 제가 우울증에 대한 강의 유튜브로 올리고 용기를 얻어서 또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뭐 우울증은 허다하니까 치료해서 많이들 좋아졌어요.